이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채널 마음치료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듬뿍 나눠드립니다. 마음치료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읽어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입니다. 한 구두장이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어느 농가의 2층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이 구두장이는 자기 집도 땅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구두 만드는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하지만 빵값은 비싸고 품삯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는 것은 모두 먹는 것에 들어가기 바빴다. 가난한 이 구두장이는 단 한 벌의 모피 외투를 가지고 부인과 둘이서 번갈아 입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낡아서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2년 전부터 새 외투를 만들기 위해 양가죽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가을로 접어들자 이 구두장이에게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 아내의 작은 가방 속에는 3루블이 들어있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5루블 20코페이카를 빌려준 것이 있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아침부터 양가죽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갈 준비를 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루바스카 위에다 부인의 재킷을 걸쳤다. 그 위에 다시 단 한 벌의 긴 낡은 모피 외투를 껴입고 3루블의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로 지팡이를 만들어 마을을 향해 떠났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5루블을 받고 주머니에 있는 3루블을 보태어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는 거야. 구두장이는 마을에 도착하여 돈을 빌려간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농부는 외출 중이었다. 대신 그 농부의 부인이 있었고 일주일 안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면서 좀처럼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 또 다른 집을 찾아갔으나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면서 구두 수선비로 20코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구두장이는 할 수 없이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죽 장사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았다. 돈을 가져와요. 돈만 가져오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것으로 줄 테니까 외상이라면 진저리가 나요.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되어 구두장이는 겨우 수선비 20코페이카에 어느 집에서 낡은 털장화에 가죽을 대고 수선하는 일을 얻었을 뿐 헛수고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구두장이는 기분이 상하고 힘이 빠져 수선비로 받은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보드카를 한 잔 마시고 양가죽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을 나설 때는 좀 추운 것 같았으나 보드카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모피 외투가 없어도 될 만한 큰 몸이 따뜻해졌다. 구두장이는 한 손에 든 지팡이로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털장화를 휘두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보드카 한 잔을 하고 나니 온몸이 후끈거리는 걸. 가죽으로 만든 옷 따위는 필요 없어. 그렇고 말고 모피 외투쯤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나에게 그런 것은 필요 없어. 그러나 집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일을 어떻게 하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는데 집사람은 언제나 나를 무시한단 말이야. 그래,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놈의 모자라도 빼앗아야겠어. 그렇게 하고 말고. 그리고 이 무슨 짓인가? 고작 20코페이카를 주다니. 이걸 가지고 뭘 하란 말인가? 기껏해야 술 한잔 마시면 그만인걸. 내 놈들은 어렵다고 몸살을 부리지만 나는 더욱 죽을 지경이야. 너희들은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 외에도 가진 것이 많지만 나는 고작해야 이 낡은 외투뿐이야.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
직접 수확한 밀로 빵을 만들지만 나는 모두 돈을 내고 사야 해. 최소한 일주일에 3루블은 빵값으로 치러야 해. 집에 들어가면 빵도 없을 텐데 지금 당장 1루블 50코페이카는 있어야 해. 그러니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내 돈을 꼭 받아야겠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구두장이는 이윽고 길 모퉁이의 교회 근처까지 왔다. 그때 교회 뒤에 무엇인가 흰 물체가 보였다. 이미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두장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런 곳에 큰 돌이 있을 리는 없는데 그러면 짐승인가? 짐승 같지는 않고 머리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어쩐지 너무 하얀데 또 사람이라면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지. 구두장이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때서야 똑똑히 보였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그건 사람이 분명한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벌거숭이 알몸으로 그 차디찬 교회벽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나쁜 놈들이 저 사람을 죽이고 옷가지를 벗긴 후에 여기에다 버린 것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꿈을 대고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 옆을 지나쳐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서니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교회를 지나 한참을 지나가 뒤를 돌아보니 그 사나이는 벽에 몸을 일으켜 움직이고 있었다. 어쩐지 무슨 동정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다. 구두장이는 더욱 겁이 나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시 가까이 가볼까? 그대로 지나가 버릴까? 가까이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 저놈의 정체를 모르지 않는가? 좋은 일을 하고서야 이런 데 왔을 리가 없고 곁에 다가가면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졸라 죽일지도 몰라. 비록 목을 졸라 죽이지는 않더라도 결국 귀찮은 일을 당할 거는 뻔하지. 저 사나이는 분명히 알몸인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몽땅 벗어줄 수는 없는 거고, 아 하나님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구두장이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교회를 거의 다 지나가게 되자 드디어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걸음을 멈췄다. 세몬, 너는 무엇을 망설이는 거냐?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겁을 먹고 못 본 채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내가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가? 빼앗길 물건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런 행동은 지탄받을 것이다, 세몬. 결국 세몬은 발길을 돌려 그 사나이에게 다가갔다. 그 사나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젊고 아직 움직일 힘도 남아있는 듯 보였고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그러나 추위 때문에 몸이 얼어붙어 말을 잘 듣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세몬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무 추운 나머지 눈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모양이었다. 세몬이 더욱 가까이 가자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세몬 쪽을 바라보았다. 세몬은 사나이와 눈이 마주치자 사나이에 대한 동정심이 더 솟아났다. 그래서 손에 들었던 털장화를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머리띠를 풀어 장화 위에 놓고 긴 모피 외투를 벗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빨리 이것을 입게나. 세몬은 양팔로 사나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사나이는 겨우 일어났다. 일으켜 세워놓고 보니 키도 헌출하고 얼굴도 잘생긴 귀공자 타입이었다. 세몬이 그의 어깨에 긴 외투를 걸쳐 주었으나 팔이 소매에 끼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세몬은 소매를 끼워주고 옷깃을 이리저리 당겨 허리띠까지 메워주었다. 세몬은 자기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까지 벗어서
떨고 있는 젊은이에게 씌워주려고 했으나 막상 모자를 벗고 나니 머리가 썰렁하여 나는 머리가 벗겨졌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다시 모자를 썼다. 그보다는 맨발이니까 장화를 신겨주는 것이 훨씬 좋겠구나. 그래서 구두장이는 젊은이를 다시 앉히고 수선하기 위해 받은 털장화를 젊은이에게 신겼다. 그리고 나서 구두장이는 말했다. 다 됐네. 이제 일어서서 몸을 움직여야 몸이 녹을 걸세. 그 다음 일은 내가 일일이 거들지 않아도 잘할 거야. 그런데 걸을 수 있겠나? 사나이는 일어나서 감격한 표정으로 세몬을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이 없었다. 젊은이,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거요? 이런 곳에서 추운 겨울밤을 보낼 셈이요? 날씨가 추우니 빨리 집으로 가야지. 아직 걸을 힘이 없는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이것을 짚고 걷게나. 그러자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다. 별로 힘들지 않게 걸었다. 젊은이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이라면 내가 다 알지. 그런데 왜 이런 곳까지 왔나?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 어떤 못된 놈들에게 봉변을 당했겠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고 있지. 그러나 이제 어디라도 가서 쉬어야 할 것이 아닌가? 자네는 어디로 갈 작정인가? 갈 곳은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세모는 깜짝 놀랐다. 젊은이는 불량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고 말씨도 공손한데 자세한 내막은 말하지 않았다. 세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보군. 세모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몸을 좀 녹이면 정신도 날 테니까. 세모는 집을 향해 빨리 걸었다. 이 낯선 젊은이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왔다. 찬바람이 세모의 옷 속으로 들어왔다. 술이 점차 깨면서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세모는 코를 훌쩍이며 아내의 재킷 자락을 여몄다. 그리고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아니, 모피 배틀을 만들기 위해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양가죽은 못 구하고 그나마 한 벌밖에 없는 모피 외투도 없이 돌아보다니, 게다가 벌거숭이 사내까지 데리고 왔으니 마트리오나가 화를 낼 것이 분명한데. 마트리오나 생각을 하자 세모는 마음이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러다가 옆에 함께 걷고 있는 사나이를 바라보니 교회 모퉁이에서 처음 보았을 때의 눈빛이 생각나서 다시 마음이 유쾌해졌다. 세몬의 아내는 서둘러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쪼개고 물을 길어온 다음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빵은 언제 굽는 것이 좋을까? 저녁에 구울까? 내일 아침에 구울까? 궁리하고 있었다. 세몬이 밖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 저녁은 이것으로 충분하고 내일 아침 식사 끼니도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 마트리오나는 큰 빵 조각을 만지며 궁리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는 빵을 굽지 않아도 되겠다. 밀가루도 조금밖에 없으니 이 빵으로 금요일까지 버텨야겠어. 마트리오나는 빵 굽는 일은 그만두기로 하고 남편의 속옷을 깁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 것인지 생각에 잠겼다. 가죽 장사에게 속아 넘어가지는 말아야 할 텐데 그이는 워낙 사람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어. 그이는 절대로 남을 속이지 못하는데 자신은 어린아이들한테도 속아 넘어가니 8루블이라면 적은 액수는 아니니까 그만한 돈이면
좋은 외투를 살 수 있을 거야. 지난 겨울에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냇가에도 못 나가고 들에도 못 나갔었으니 오늘만 해도 그렇지. 그이가 옷이란 옷은 모두 껴입고 나가버렸으니 나는 입을 옷이 없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을까?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이 양반이 그 돈으로 술이나 퍼먹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마트려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계단 아래 출입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려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고 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두 사나이가 들어오고 있었다. 남편 곁에는 생전 못 보던 젊은 사나이가 알몸에 모피 외투와 털 장화만을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마트려나는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러면 그렇지. 또 술을 마시고 왔어? 남편을 다시 쳐다보니 모피 외투도 입지 않고 제끼차름에다가 양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서 있었다. 마트려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으로 전부 술을 마셔버린 거야? 형편없는 이런 건달하고 잔뜩 술을 마시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까지 끌고 온 거야? 마트려나는 두 사람 뒤로 따라 들어가다가 이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모피 외투가 바로 남편이 입고 나간 것임을 알았다. 방 안에 들어온 젊은이는 앉지도 않고 그냥 선체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마트려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트려나는 화가 난 얼굴을 하고 난로가로 물러나서 두 사람의 동정만 살피고 있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여보, 왜 그러고 있어? 저녁 준비를 해야지. 마트려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난로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세모는 부인이 화가 난 원인을 알았다는 듯이 사나이의 손을 잡고 힘없이 말했다. 자, 앉아요. 저녁 식사를 해야지. 그러자 낯선 사나이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래, 저녁 식사 준비를 안 했나? 마트려나는 마침내 분통을 터뜨렸다. 안 하긴 왜 안 해요? 준비는 했죠. 그러나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 꼴을 보니 당신은 염치도 없이 술을 퍼마셨군요.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거기에다 건달까지 데려오다니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줄 음식은 없어요. 그만해요, 마트려나.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화를 내면 못 써요. 그렇게 화를 내기 전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오. 세모는 긴 외투 주머니 속에서 아침에 가지고 간 돈을 꺼내어 부인에게 내밀었다. 돈은 여기 그대로 있어. 도리포너프는 오늘 돈이 없다면서 내일은 꼭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마트려나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고 사오겠다던 양가죽은 사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나이에게 입혀오다니. 마트려나는 탁자 위에 놓인 돈을 챙기면서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와 주정뱅이에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봐, 마트려나, 말을 조심해요. 우리 사정도 들어봐야지.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무슨 말을 들어요? 사실 나는 당신 같은 얼간이 사내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주신 것들을 술값으로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그 돈마저 다 마시고 오는군요. 세모는 아내에게 자기가 마신 것은 고작 20코페이카밖에 안 되며 이 젊은 사나이를 데리고 온 경위에 대해서도 열심히 사실대로 설명하려고 했으나 마트려나는 세모니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말을 가라막고는 없이 소나기처럼 퍼부어댔다. 그녀는 10년 전의 일까지 들추며 계속 퍼부어댔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계속 짓거리면서 세몬의 곁에 달려들어 제끼 소매를 붙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내 옷을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빼앗아 입고 염치도 좋지. 빨리 벗어요. 정말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차라리 당신 같은 사람은 아내의 재킷을 벗으려고 하는 동시에 마트리오나가 덤벼들어 세차게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옷의 실밥이 부두둑 터졌다. 마트리오나는 옷을 빼앗아 입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문득 발을 멈췄다. 기분은 매우 상하지만 남편이 데리고 온 이 낯선 사나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마트리오나는 발을 멈추고 말했다. 땀이 모자라지 않고서야 이렇게 벌거숭이로 있을 리가 없어요. 모자란 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나쁜 짓을 안 했다면 어디서 이 사나이를 끌고 왔는지 왜 똑똑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려던 참이야.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교회당 밑에 벌거벗은 몸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얼어 죽을 정도였어. 글쎄 여름도 아닌데 알몸으로 떨고 있었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거요. 내가 그리로 지나갔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영락없이 얼어 죽고 말았을 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소. 그래서 내가 입고 있던 외투를 입히고 집에까지 데려왔지. 마트려나, 당신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단 말이요. 마트리오나는 다시 욕설을 퍼부으려 하다가 문득 젊은이를 쳐다보자 말문이 막혔다. 사나이는 의자 맨 끝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고 고개를 가슴에까지 떨어뜨리고 눈을 감고 마치 무엇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마트리오나가 입을 다물고 조용했기 때문에 세몬이 입을 열었다. 마트리오나, 당신에게는 하나님도 없단 말이오. 마트리오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마트리오나의 기분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에서 몸을 돌려 난로가 놓인 한쪽 구석으로 가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식탁 위에 술잔을 놓고 크바스를 따르고 남은 빵을 내놓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자, 식사들 하세요. 세모는 낯선 사나이를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식탁에 앉아요. 세모는 큰 빵을 잘게 잘랐다. 둘은 빵을 먹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식탁 한쪽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마트리오나는 이 젊은이가 불쌍하게 생각되어 계속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변하고 일그러진 얼굴도 펴면서 마트리오나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싱긋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마트리오나는 식탁을 치운 다음 그 낯선 젊은이에게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곳에 있었나요? 그 사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길에서 강도라도 만났나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쭈그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알몸으로 앉아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것을 보고 주인 양반이 저를 불쌍히 생각하여 외투를 벗어 입히고 털장화를 신겨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죠. 두 분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실 겁니다. 마트리오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금 기워놓았던 세몬의 낡은 속옷을 그 젊은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바지도 찾아서 건네주었다. 젊은이는 속옷도 없잖아. 자, 이것을 입고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곳에서 주무세요. 젊은이는 모피 외투를 벗고 속옷을 입은 다음 침대에 누웠다.
마트려나는 등불을 끄고 모피 외투를 집어 남편 곁으로 갔다. 마트려나는 외투자락을 덮고 눕긴 했으나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낯선 젊은이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었으니 내일 아침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모자란 형편에 옷과 바지를 주워버렸으니 여간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젊은이가 조용히 웃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마트려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세몬 역시 잠을 자지 못하고 외투자락을 잡아당기곤 했다. 그때 마트려나가 말을 걸었다.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해두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요? 마라네 집에 가서 좀 구워올까요? 그래, 그게 좋겠군. 어찌 됐든 간에 굶기야 하려고. 마트려나는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지요? 글쎄,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겠지. 세몬, 왜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데 왜 남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요? 세몬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한 뒤 돌아 누웠다. 그리고 곧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세몬은 일찍 잠에서 깨었다. 마트려나도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웃집에 빵을 꾸러 갔다. 어젯밤에 데리고 온 젊은이는 낡은 속옷과 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어이 젊은이, 배에서는 먹을 것을 요구하고 몸에는 입을 것을 걸쳐야 하니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몬은 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그래도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 사람은 무엇이든지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지요. 모두들 일을 하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이봐 미하일, 자네는 자네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 그건 아무래도 좋아.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몫을 해야 해.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면 우리 집에 있어도 좋고. 괜찮은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워 익히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가닥을 손가락에 잡고 실을 꼬기 시작했다.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야. 잘 보게. 미하일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쉽게 익혀가고 손가락으로 실을 꼬았다. 세모는 또한 꼬은 실을 가지고 바느질하는 방법도 가르쳤다. 가죽을 잘라 맞추는 일, 돼지털로 신발을 꿰매는 일도 보여주는 대로 미하일은 쉽게 배웠다. 미하일은 세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즉시 터득하여 사흘 만에 오래전부터 구두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처럼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쉬지 않고 일만 하고 먹는 것은 생각보다 양이 적었다. 한가할 때에도 말을 하거나 웃는 일이 없었으며 좀처럼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었다. 미하일이 유일하게 웃었던 때는 마트려나가 그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첫 번째 만남의 순간뿐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가고 또 그렇게 해서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고 구두 장인으로서 인기가 높아졌다.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멋있는 구두를 짓는 사람은 없다고 소문이 퍼져서 먼 이웃 마을에서도 주문이 밀려 들어왔고 세몬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겨울철에 접어든 어느 날 세몬과 미하일이 마주 앉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집 앞에 쌍두마차가 섰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차가 집 앞에 멈추고 젊은 사람이
마부 속에서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었다. 그러자 마차 안에서 모피 외투를 입은 점잖은 신사 한 분이 내렸다. 그리고는 세몬의 구둣가게를 향해 계단을 올라왔다. 신사가 문 앞에 이르자 마트료나가 달려나가 문을 열었다. 신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와 다시 허리를 폈는데 키는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크고 몸집도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우람했다. 세몬은 일어나 인사를 하면서도 신사의 거구에 어안이 벙벙했다. 이제까지 이렇게 큰 사람은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세몬은 몸이 마르고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미하엘 역시 깡마른 편이며 마트료나도 깡마른 나무처럼 삐쩍 말랐다. 그런데 이 신사는 딴 세상에서 온 것처럼 얼굴엔 붉은 윤기가 돌며 목은 황소처럼 굵은 것이 마치 몸 전체가 무쇠로 뭉쳐진 것 같았다. 신사는 숨을 크게 한번 내쉬더니 외투를 벗은 후 의자에 앉고 나서 물었다. 이 가게 주인이 어느 쪽인가? 세몬이 나서며 말했다. 네, 제가 주인입니다, 나으리. 그러자 신사는 큰 소리로 젊은 하인에게 말했다. 페치키, 그것을 이리 가져와. 젊은 하인은 달려가서 무슨 꾸러미를 가져왔다. 신사는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더니 풀어라 하고 하인에게 명령했다. 하인이 보따리를 풀었다. 가죽이었다. 신사는 가죽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말했다. 주인,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이봐, 이 가죽을 정말 안단 말이지? 세몬이 가죽을 만져보며 말했다.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자네 같은 친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걸. 독일제 가죽인데 200루블이나 주었지. 세몬은 겁이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같은 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야 그렇겠지. 그러면 이 가죽으로 내 발에 맞는 구두를 지을 수 있겠는가? 네, 지을 수 있습니다. 신사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지을 수 있다고? 그 전에 먼저 자네는 누구의 구두를 짓는지, 어떤 가죽으로 짓는지 똑똑히 알아야 해. 나는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는 구두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면 맡아서 재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아. 미리 말해두지만 구두가 1년이 못 되어 찢어지거나 찌그러지는 날에는 자네를 바로 감옥으로 보낼 거야.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으면 수고비로 100루블을 주지. 어때? 장담할 수 있겠나? 세몬은 은근히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고 미하엘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하엘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상의했다. 이봐, 미하엘, 어떻게 하지? 미하엘은 그 일을 맡으라는 뜻으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결국 세몬은 미하엘의 뜻에 따라 신사의 주문을 받아들여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기로 했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발의 신발을 벗기게 하고서는 다리를 쭉 내밀었다. 그럼 치수를 재게. 세몬은 자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앉아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게 손을 닦은 뒤에 한 자 이상 되는 가는 종이를 가지고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몬은 먼저 발바닥의 길이를 재고 발등의 높이를 잰 다음 종아리의 둘레를 재려고 했으나 양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통나무처럼 굵었던 것이다. 조심해! 종아리가 꽉 끼지 않게 만들어야 해. 세몬은 다른 종이를 덮쳤다. 신사는 의젓하게 앉은 채 양말 속의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주위를 살펴보다가 미하엘을 보았다. 저 사람은 누군가? 우리 가게 구두 장인입니다. 그가 나리의 구두를 만들 것입니다. 신사는 미하엘에게 말했다. 분명히 알아두라고.
1년 동안 끄떡없는 구두를 만들어야 해. 세모는 미하일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뒤에 한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찾아내려고 살피는 표정이었다. 미하일은 한참 동안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싱긋 웃더니만 얼굴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 이 바보 같은 녀석, 무엇을 보고 그렇게 싱글거리고 있어? 정신 차려서 기한 내에 구두를 만들어낼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그러자 미하일이 대답했다. 네, 기한 내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신사는 한쪽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입은 후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나설 때 들어올 때와는 다르게 허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를 3개 부딪혔다. 신사는 화를 내며 분통을 터뜨리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사라지자 세몬이 말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야. 저 정도면 도끼로 쳐도 넘어뜨리지 못하겠는데 온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부딪혔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 표정이군. 마트리오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거들었다. 그렇게 호강을 하고 사니까 몸도 크지요. 저렇게 크고 튼튼한 사람에겐 죽음의 사신도 가까이 가지 못할 거예요. 이 편이 계속되겠습니다.